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다른 며느리들 다 도망갈 때도 너는 계속 내 옆을 지켜줬는데 내가 그 고마움을 몰랐구나. 내 배 아파나 나밖에 모르던 아들이 결혼했다고 자기 마누라만 싸고 도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에 말이 곱게 안 나왔다. 어머니가 배 아파나 한 자식이 앞에서는 미안한 척 저를 속이고 평생 재미보며 살았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평생 어머니께 구박만 받았네요. 제 지나간 세월은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차라리 대놓고 바람피던 서방님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네가 나한테 한 말 잊었니? 어디 안 가고 나 안 버리고 평생 나한테 따뜻한 밥 지어 먹인다고 했잖아. 아, 그 밥이요? 잘 됐네요. 어머니 장남이 그동안 세탁소 돈 빼돌려서 식당까지 차려줬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원하는 따뜻한 밥은 이제 거기 가서 평생 얻어 드세요. 육식갑자. 환갑은 본인이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곧 다가올 환갑을 기다리며 이제야 비로소 새롭게 태어난 60대 여자입니다. 모진 시집살이였다고 해도 저밖에 모르는 남편이 있어 견딜 수 있었는데 참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 다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공구머리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새만 하는 나쁘지 않다고 자부했는데 어떻게 사람 속을 헤아리는 것은 그렇게 바보 천치였을까요?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향에서 살다가 홍기찬 남자 만나 얌전히 살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저는 읍내로 나가려고 해도 고비고비 한참을 버스로 달려야 하는 그런 깡촌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짐을 쌌고 새벽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집 나가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지른다고 엄코를 넣던 어머니와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코적에서 파버린다고 울음장을 두던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기대한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보다는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팍팍한 살림이었음을 모르지 않았지요. 만약 제가 고향에서 취직을 하고 결혼하면 생활비를 아껴 콘수 비용에 보탤 수 있었을 거예요. 결혼 전까지 부모님께 보탬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와 그때 부모님 말씀 들을 걸 하고 후회하면 뭐하나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이 꼬이는 첫 번째 선택을 철없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도 가도 논밭만 있던 동네에서 평생을 살다가 휘황찬란한 서울을 보니 눈이 돌아가더군요. 처음에는 친한 언니가 자취하는 집에서 한동안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랄 때는 같은 촌뜨기였던 언니였는데 저보다 1년 먼저 상경에 서울물을 먹어서인지 옆에선 제가 초라해 보이더군요. 얼른 촌티를 벗고 싶기도 했지만 부모님 보란듯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저는 언니가 일하는 공장에 취직시켜달라고 메일을 졸랐습니다. 너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줄 선대다. 공장 생산직이라고 해도 기본 월급도 센 편이고 연장 근무하면 수당도 잘 나오고 특별히 내가 잘 말해서 네가 일하게 된 거니까 성실히 해야 돼. 알겠지? 특별히 말을 잘해줬다던 언니는 나중에 제가 공장에 취직해서 안 사실이지만 반장과 연인 사이더군요. 그렇게 시작한 공장 일은 정말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손에 쥐어지는 월급 통치를 볼 때면 고생이 날아가는 듯 했어요. 언니는 반장과 남몰래 사귀는 걸 제게 들킨 이후로는 제 앞에서 서슴지 않고
본인 연애사를 이야기하곤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 저도 그 몽글몽글한 연애라는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더라고요.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직장도 있겠다. 차곡차곡 쌓이는 통장도 있겠다. 연애라는 사랑 감정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그러더군요. 너 남자 소개받을래? 누구? 그 왜 있잖아, 반장 친구. 몇 번 본 적 있지? 머리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장으로 반잔을 만나러 종종 오던, 겉모습만으로도 상종하고 싶지 않은 꼴렁꼴렁하고 날라리 같던 사람. 뭐, 그 사람? 절대 안 해. 나를 뭘로 보고. 아니, 그 사람이 친구는 맞는데 그를 소개해준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 형 소개받으라고. 싫어. 내가 아무리 남자 만날 여건이 안 된다고 해도 어떡해. 동생이 그런데 형도 마찬가지겠지. 내 말 좀 들어봐.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형이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다나 봐. 그러니 집에서 형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형은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봤을 만큼 쑥맥이래. 반장이 그러는데 형은 동생이랑 완전 정반대라고 하더라. 자기 이름 걸고 보장한대.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만나봐. 전혀 다르다고 확신하는 언니의 말에 저는 한번 만나나 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저의 바보 같은 두 번째 선택이 되겠네요. 커피숍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정말 껄렁껄렁한 반장 친구와 형제지간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진중해 보였습니다. 머리보다 행동이 먼저 나서는 저와 정반대인 매력에 저는 자석처럼 끌리고 말았죠. 저보다 8살이나 많은 나이가 좀 문제긴 했지만 그마저도 어리고 시시한 남자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가업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그만 세탁소이긴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니 잘 익어서 키워볼 요량입니다. 아니, 그럼 사장님이신 거예요? 사장이라고 하기엔 아직은 동네 구멍가게 같은 거라. 머쓱하게 웃는 남편의 얼굴에서 순박함마저 느껴지더군요. 제가 손재주랑 이머리가 좋아서 지금 일하는 공장에서도 일한 지 반년 만에 잘한다고 칭찬 들은 거 아세요? 게다가 고향집에서 살 때 빨래는 제가 다 도맡아 해서 세탁일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요. 네? 아, 앳된 얼굴로 첫 만남부터 불도저같이 세탁일을 돕겠다는 제가 어이없었는지 남편은 한참을 웃더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원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 어머니의 괄괄한 성격 탓으로 손님들과 자주 부딪히는 일이 생겼고 결국 아버지 혼자 거의 도맡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장남이었던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와 함께 일을 시작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직원 한 명을 두고 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호강시켜드린다는 약속은 할 수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결혼하면 어머니도 모시고 살아야 하고. 호강은 무슨. 저는 남편이 버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생각 추호도 없어요. 제 팔뚝 보이시죠? 저 힘 좋아요. 소매를 걷어 까맣게 그을린 제 다부진 팔뚝을 보여주었더니 남편은 또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연애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나이가 많은 남편과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일하자마자 결혼하냐고 타박하던 친정부모님도 남편 될 사람이 서울에서 번듯하게 직원까지 둔 본인 가게를 갖고 있다니 더 이상 별 이야기 하지 않으셨죠.
2박 3일의 짧은 제주도 신혼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뒤 저는 이제 몸과 마음가짐을 다 이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동분서주 불철주야 박간이라는데 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은 남편 내조와 시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봉양하는 데 집중하고 결혼식을 앞둔 서방님 경사까지 잘 치러야 했으니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세탁소일을 도우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욕과 달리 시댁에서 보내는 첫날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일어나 따뜻한 밥을 해먹인 남편을 가게로 출근시키고 집안일을 시작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절 부르시더군요. 세탁소 일이 얼마나 고된 줄 넌 모를 거다. 너 혼자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야 있겠니? 나는 너 돌아가신 시아버지 혼자 일하시게 되면 수선할 일감이라도 받아와서 집에서 일하고 애들 챙기고 살림하고 다 했다. 거기다 우리 집 빨래까지 바깥 양반한테 맡길 수 없어서 내가 손빨래로 싹 다 했어. 너는 애가 있기라니 세탁소 일을 하기를 하니? 그러니 집에서 일 배우는 셈치고 오늘부터 집안에서 나오는 빨랫감은 다 일일이 손으로 하거라. 네, 그럴게요, 어머니. 시어머니, 남편, 저 서방님까지 4명 빨랫감이야 나와봤자 얼마나 나올까 싶었던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서방님이 결혼하고 나가서 살게 되면 고작해야 3명 남는 건데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죠. 아무렴 결혼 전 공장에서 일하던 것보다야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대답을 듣곤 바로 일어나서 장롱을 여시더니 겨울 이불을 다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곧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한번 싹 빨아놔야겠구나. 네? 어머니, 겨울이 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이제 벚꽃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너 시애미 말에 꼬박꼬박 말 대꾸 하라고 배웠냐? 세탁일 배우는 겸 하라고 한 말을 그새 잊은 거야? 아, 네. 세탁소 일을 미리 경험한다는 말을 저도 더 이상 반박할 이유를 못 찾겠더군요. 이불을 갖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따라오라며 서방님 방문을 활짝 젖히고 들어가셨고 이내 잠들어 있는 서방님 위에 이불을 확 걷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 그 광경에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서방님과 어떤 여자가 속옷만 입고 한 이불 안에 있던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속옷 차림의 아랫동서와 민망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안 일어나. 이불 빨래할 거니까 지금 쓰는 이불이며 장롱 안에 있는 이불 다 꺼내서 갖고 나와. 시어머니의 호통에 구스스 잠이 깬 서방님과 예비 아랫동서는 주섬주섬 옷을 입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불쑥 방에 들어와서 침해하면 어떡해요. 결혼식도 있는데. 결혼 전부터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자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참말 말고 얼른 갖고 나와. 시어머니의 명령에 마루로 이불을 가지고 나온 동서가 저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면서요? 그럼 아직은 형님이라고 안 불러도 되겠네요. 저는 결혼 전이라 집안일을 도울 순 없으니 그럼 고생해요. 본인 할 말만 하고 쏙 내빼던 동서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요. 속으로는 부글부글했지만 그래도 결혼 전부터 일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쩌겠습니까. 서방님이 결혼하기만 하면 제가 형님으로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하는데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팔짱을 끼고는 콧소리로 간드러지게 애교를 부리며 슬쩍 시어머니 바지주머니에
봉투 하나를 넣는 게 보이지 않겠어요. 저는 순간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간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결혼 전 인사하기 위해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제게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동서는 나갈 채비를 하고 제가 차린 아침상까지 받고 서방님과 집을 나섰습니다. 적막한 집에서 오전 내내 그 많은 빨래를 하던 제 손과 발이 퉁퉁 부어가기 시작했지만 해도 끝이 없더군요. 가족 수는 적은데 무슨 이불은 그리도 많은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슬땀을 흘리며 빨래를 하는데 또 시어머니가 부르시더군요. 아직도 그거밖에 못한 거냐? 이래놓고 무슨 세탁소에 시집을 온다고. 일단 그거 내려놓고 얼른 점심 차려라. 세탁소에도 점심 싸서 갖다 주고 밖에서 사 먹는 밥 먹으면 금방 꺼진다. 그 말에 젖은 손을 얼른 닦고는 남편에게 간다는 생각에 흥이 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세탁소에 갔더니 남편이 엄청나게 큰 세탁기 앞에서 열심히 빨랫감을 구별해 넣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제가 집에서 하던 이불 빨래가 하찮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많이 힘들죠? 아니, 늘 하던 일인데 괜찮아. 당신은 오전에 뭐 했어? 쉬엄쉬엄하고 무리하지 마. 낯선 환경에 내가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랑 얼마나 재밌는 시간 보냈다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랑? 어떡해? 두 눈이 동그래진 남편이 되묻는데 딱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데다 거짓말을 잘 못하는 전 대충 얼버무렸고 남편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얼른 도시락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조금도 쉴 틈이 없었던 저는 해가 저물어질 때쯤 겨우 남은 빨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랴부랴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데 남편이 마침 하루 일을 끝내고 들어오더군요. 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냐? 어머니랑 색시랑 너무 친해져서 제 욕이라도 하진 않을까 염려되는 바람에 오늘 하루 일찍 닫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집 첫날 남겨진 제가 걱정되어 빨리 일과를 끝내고 돌아온 남편이었음을 저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힘든 하루가 씻겨져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산을 몰리는데 어머니가 옥상에 널은 빨래를 마루에 다시 널어두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옥상으로 올라가자 남편이 돕겠다며 시어머니 몰래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빨래를 보고는 씩씩거리며 시어머니께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빨래 저게 다 뭡니까? 저렇게 많은 빨래를 저희 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한테 1년치를 다 빨라고 하신 거예요. 앞으로 세탁소 안주인 될 건데 저 정도도 못한다는 거니? 어머니가 안주인이셨을 때도 저렇게 안 하셨잖아요. 저희 집 빨랫감도 가게 가져와서 아버지 보고 다 빨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황당했습니다. 오전에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남편의 입에서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시어머니는 손님과 자주 싸웠을 뿐만 아니라 세탁소 일에도 재주가 없어 가게 일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집안일하는 것마저 싫어해 늘 동네 개모임만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또한 학창시절 남편과 서방님이 한창 먹을 때도 집에 밥을 해두지 않아 배고픔기 윗수였다고요. 울그락불그락 뻘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 얼굴이 어찌나 가관이었던지 서방님과 달리 효자라고 소문난 큰아들이 결혼하더니 아내 편만 드는 게 속이 쓰리셨을 겁니다.
그렇게 한바탕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대문이 열리더니 서방님이 들어오더군요. 또 그 예비동서와 함께요. 형수, 우리 밥 좀 줘요. 배고파요. 저도 또 왔어요. 오늘 저녁 반찬 뭐예요? 아침에 콩나물 무침은 좀 짜던데. 상황 파악 못하는 그 소리에 남편은 또다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밥은 네가 차려 먹어. 어디 형수님한테 형수. 님 자 안 붙여. 그리고 재수씨, 아직 결혼식도 올리기 전인데 이렇게 불쑥불쑥 불편합니다. 이제 결혼 전까지는 이렇게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남편이 세상 듬직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일이 닥쳐도 이런 남편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예비동서가 남편 눈치를 보며 저를 부려먹었으니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만큼은 덜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방님이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했고 그나마 조금 나아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변변한 직업 없이 단 백수처럼 사는 서방님을 대신해 화장품 판매원으로 꽤 잘 나가던 동서가 실질적인 가장이 되자 시어머니는 동서를 제3의 명절이며 시댁 행사에서 다 제외시켜주더군요. 더군다나 동서가 내미는 두둑한 돈봉투가 시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했으니 제가 몸이 부서져라 집안일에도 어디 눈에 찾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던 서방님 내에 문제가 생겼으니 하루는 저녁에 대문이 부서져라 쾅 소리를 내며 동서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안절부절하며 뒤따라 들어오는 서방님도 보였고요. 영문에 몰라 시어머니와 저 남편이 쳐다보는데 동서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아주머니, 이 인간이 글쎄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웬 여자를 집에 끌어들여서 나 원참. 일을 나간 동서가 물건을 깜빡하는 바람에 물건도 갖고 올 겸 밥도 먹을 겸 집에 점심쯤 들렀다는데 웬 여자와 서방님이 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더랍니다. 제가 처음 동서를 만났을 때처럼 동서도 상간녀를 그렇게 만난 셈이죠.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은 저와 달리 시어머님은 고함을 지르며 서방님 등짝을 마구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또 치버릇해 못 준다고 이 미친놈이. 남편이 미안하다며 제게 전하는 말로 서방님이 수시로 여자를 바꿔가며 사귀었고 군대 있을 때도 어떤 여자가 임신했다고 찾아오는 등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고. 그래도 임신은 나중에 꾸며낸 이야기인 게 밝혀져 그 여자랑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만난 지금의 동서가 서방님을 꽉 쥐고 휘어잡기에 잘 됐다 싶어 시어머니도 장남이 결혼만 하면 그냥 결혼부터 하라고 했다네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은 다시 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이혼을 하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니, 어쩌면 5 식구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 바람난 여자도 종종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의 세탁소도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일하던 직원이 오토바이로 세탁물 배달을 하다 직원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고 마음이 약한 남편이 직원 치료비며 상대방 차량 수리비까지 다 물어주느라 빚까지 지고 말았거든요. 낙담해하는 남편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그제야 진정 제가 세탁소를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초반부터 나가서 돕고 싶었지만 남편이 세탁소 일이 힘들다며 못하게 했고 실상 제 마음도 시어머니 시동생 뒷바라지만으로 버겁다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탁소 상황이 나빠졌고 불행 중 다행으로 서방님과 바람난 그 여자가 사실혼처럼 집에 눌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동서한테 집안일을 모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에서 해방되어 세탁소에서 남편과 둘만 있으니 일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더군요. 마치 꼬인 일들이 모두 잘 풀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직원이 하던 일을 맡아 세탁물을 쑤어 배달했고, 저는 기계 작동법과 약품 쓰는 법 등을 배워 가게를 지키며 세탁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께 배운 재봉틀 만지던 일이 생각나 조금 무리해서 재봉틀을 구입했고,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에는 수선도 겸했습니다. 단골인 손님에게는 뜯어진 부위를 무료로 꿰매는 서비스도 했고, 힘들어도 항상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더니 제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점차 손님이 늘더군요. 저희 세탁소만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예 주변 공장에서는 작업복 세탁 및 수선을 저희에게 맡기기도 했고요. 제가 세탁소 일을 시작하고 2년 만에 놀라우리만치 성장을 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직원도 더 뽑고 가게도 확장하자는 말이 나올 때 제가 몸이 달라진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집에 가면 녹초가 돼서 아기 가질 생각도 못했는데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인지 저희 부부에게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본분을 다 아는구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했는데 네가 그렇게 밖으로 도니 우리 집 장손태가 끊길 뻔하지 않았겠니? 이제 가게는 나가지 말고 집에서 태교할 생각이나 해라. 시어머니는 저 대신 동서가 하는 집안일을 사사건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늘 잔소리하셨지만 동서는 정말 설거지 하나를 해도 밥풀이 그대로 묻어있기 일쑤였으니까요. 게다가 혼이라도 낼라치면 동서가 자꾸 집을 나가버리니 그 몫은 고스란히 시어머니 차지가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빚을 갚겠다며 남편 도와 일하는 저를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말도 못한 채 어머니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래 여보, 당신도 이제 무리하지 말고 뱃속 아기 생각해서 쉬도록 해. 그럼 얼른 아기 낳고 젖만 떼면 다시 나가서 도울게요. 당신도 이제 직원 구하면 쉬엄쉬엄 해요. 태교에만 전념하려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다시 절 구박하기 시작하시더군요. 고작 2년간 집안이란 게 꽤나 억울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방님이 데리고 들어온 객식고까지. 입덧이 심했던 저는 구토를 참아가면서 밥을 차린다는 게 너무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갓 결혼했을 때처럼 당하지만은 않겠다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께 울음장을 놓았죠. 어머니,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도 저보고 하라시면 그이한테 말해서 아줌마 좀 쓰자고 이야기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집에 여자가 셋이나 있는데 누가 듣기라도 하면 비웃을 일이다. 그럼 어떡해요? 전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동서는 외출 한번 하면 한나절이고 연락도 안 되고 잠들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데. 동서는 제가 집에 있게 된 이후로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통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더군요. 서방님은 정말 여자 하나는 시어머니보다 센 사람을 잘도 구할 정도로 그쪽 분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쿵쾅거리며 서방님 방에 들어가서 동서를 마구 흔들어 깨우니 동서가 마지못해 일어나고는 말없이 피식 웃더니 그냥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동서가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한 게 외간 남자가 있던 거더라고요. 서방님이 그 사실을 알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와 남편은 말은 하지 않아도 서방님도 막바람을 피고 있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방님과 비슷한 여자를 만난 거였죠. 서방님 같은 남편과 결혼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는 속으로 안심하였고 그럴수록 남편에게 더 믿음이 갔습니다. 결국 집을 나간 동서로 인해 마냥 태교에 집중할 수 없었던 저는 첫 아이를 잃고야 말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고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비수가 되는 말들만 골라 하시더군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는데 네가 그렇게 밖으로만 돌고 몸을 함부로 하니 애가 견디겠니? 아니다. 네 신부가 고약하고 시꺼매서 애가 떨어졌나 보다. 시어머니와 부딪히기 싫어 다시 세탁소에 나가려 했지만 극구 남편이 몸조리하라며 나오지 못하게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 마음을 읽고 한동안 아예 친정에 가 있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 다행이었죠. 남편을 닮은 아이가 더 간절해진 저는 애타게 몇 년간 다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첫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원하는 아들을 바로 낳지 못했지만 장녀는 하늘이 내려주는 재산이라는 말처럼 제게 큰딸은 각별했습니다. 딸을 출산했다는 이유로 더한 험한 말을 내뱉던 시어머니였지만 딸이 잘 다져준 덕분인지 둘째는 원하던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함부로 대하려 하면 나서서 또랑또랑한 말로 할머니 미워 하고 밀치더군요. 어른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치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둘을 키우며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곧 나가서 돕겠다 했던 세탁소 일은 점점 멀어졌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를 기억하며 오던 손님들이 계속해서 찾아주었고 성실하고 애처가인 남편의 모습에 감동받은 손님들까지 소문에 소문을 더해주어 곳곳에서 주문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를 바꾸던 서방님도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고는 정신 차려야겠다 마음먹었는지 아무튼 또 가게를 확장하려던 찰나 남편에게 일을 배우겠다며 찾아와 실장님이라는 직함까지 갖게 되었어요. 처음 제가 세탁소에 일하러 가며 모든 게 잘 풀리게끔 노력해야겠다 다짐한 게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들도 잘 커주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며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저밖에 모르는 남편까지. 저는 이런 게 행복이구나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연세가 들어도 어쩐지 저보다 더 정정해지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첫 동서처럼 두툼한 돈봉투를 들여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 편 만드는 게 항상 앙금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애들도 장성하고 큰딸은 원하던 대학과 대학원에 척하고 붙더니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누릴 거 누리면서 사세요. 할머니한테 그만 휘둘리고 내가 엄마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할게요. 말만 들어도 고맙다. 이제 너도 취직했으니 얼른 시집 가야지. 좋은 남자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 난 절대 결혼 안 해요. 할머니 같은 시어머니 만나면 어떡해? 난 그냥 이렇게 즐기며 살래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마냥 기분이 나랄할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와 딸이 각별할수록 트집 잡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요. 쟤는 지혜비를 하나도 안 닮았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래야. 어머니, 손녀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으시네요. 저한테 뭐라고는 하셔도 애한테까지 그러시면 저 더는 못 참아요. 못 참으면 어쩔 거냐? 늙은 시애미 갖다 버리기라도 하게?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뭐. 뭐야? 네, 그럴 줄 알았다. 이제야 검은 속내를 비치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저 시꺼먼 속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사기꾼이랑 결혼을 했네. 내가 나이 들고 거동도 못하면 저 노인네 언제 갖다 버리나 하고 얼마나 벼르고 있었겠어. 무서워서 난 이제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미운하고 나 평생을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그러겠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이제 그만 나무라시고 큰애 예뻐해 주세요. 저 어디 안 가고 어머니한테 따뜻한 밥 계속 해드릴 거예요. 바라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건 제 욕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전 환갑이 가까워져서야 그냥 시어머니를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중 시어머니를 노인정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는데 들어서는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고개를 들고 얼굴을 보니 낯이 익은 얼굴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 저와 남편을 이어준 고향 언니였습니다. 갑작스레 제가 결혼을 하고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 제가 먼저 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한 언니가 먼저 집으로 연락할 수는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말았거든요. 제가 나중에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전에 언니는 공장을 그만뒀고 다니던 자취방에 가봐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집주인의 말뿐이었어요. 게다가 고향에 살던 언니의 가족도 서울로 간다는 말만 남기고 이미 이사를 가버렸더군요. 저희는 너무 기쁜 마음에 당장에 커피숍을 찾아 들어가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분이 너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구나? 어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니 정말 신기하다. 그러게 언니,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대체 어디 가서 뭐하고 산 거야? 그 반장 새끼가 나 몰래 공장 사무직 여직원이랑 바람피고 있는 걸 딱 들켰지 뭐야? 분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보란듯이 그동안 돈 모은 걸로 대학 갔어. 마침 고향 고모님도 삼촌 일 돕는다고 서울로 상경했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지. 언니 정말 대단하다. 자랑스러워. 무슨 너야말로 그동안 힘든 거 다 견뎌내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 내가 다 뿌듯하다. 내가 등 떠밀어서 소개받으라 했는데 고생만 하니 마음 아파서 나도 네가 하는 연락을 마냥 편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더라고. 아니야, 이제 다 좋아. 시어머니도 예전만큼은 못하시고. 뭐 걱정 하나 있다면 큰딸이 혼기차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 언니는 어때? 나는 곧 며느리 볼 것 같아. 정말? 잘됐다. 환하게 웃던 언니는 아들의 결혼 소식을 제게 전했습니다. 아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곧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는데 예비 며느리가 간호사라고 하더군요. 같은 의사를 만났으면 싶다가도 본인이 너무 속물 같은 생각이 들어 생각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며느리 직업이 뭐가 되든 아들만 좋으면 됐지 싶었다네요. 언니의 경사스러운 일에 축하하는 마음도 잠시 딸 걱정이 들더군요. 제가 낯빛이 좀 어두워지는 걸 느꼈는지 언니가 그러더군요. 곧 우리 아들처럼 좋은 짝 만나겠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 언니의 진심 어린 위로에 마음이 한결 가려워졌습니다. 언니는 시간이 흘러도 제게 의지되는 사람이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서울에 와서 재워달라고 했을 때부터 시집자리를 알아봐주고 남편을 소개해주고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다는 언니를 보며 저희 딸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시집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헤어지고 나서도 생각보다 가까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된 언니와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 밥도 먹고 사는 얘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 내일 상견례지? 사돈네 사람들이랑 인사 잘하고 와. 어땠는지 갔다 와서 나한테도 들려주고. 그래, 상견례 끝나고 전화할게. 그런데 상견례 당일 끝나고 전화하겠다던 언니가 너무 일찍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그때 마침 쉬는 날이라며 온 큰딸과 쇼핑 중이었고요. 언니, 뭐야, 벌써 끝났어? 예. 끝나고 자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당장 여기로 와. 어딜? 나 지금 땡땡백화점인데. 여기랑 가깝네. 암튼 내가 토마를 오래 할 수 없으니까 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무조건 당장 와. 네 눈으로 확인해야 돼. 전화를 끊고 어리둥절해하는 제게 딸이 묻더군요. 통화 내용을 얘기해주니 딸이 일단 가보자며 절 그 상견례 장소까지 태워줬습니다. 식당 앞에 데리러 온 언니를 따라 룸으로 들어섰는데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감이 통 잡히질 않는 겁니다. 왜 언니 아들 상견례 장소에 저희 남편이 있는 건지요? 당신, 여길 어떻게... 제 얼굴을 마주한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니 이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하더군요.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언니가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맞지, 네 남편? 내가 눈썰미는 좋다니까? 언니는 제가 결혼할 당시 젊은 남편의 얼굴만 기억하고 있었지만 나이는 남편까지 용케 알아봤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남편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정체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초창기 제가 세탁소에 나가 일할 때 자주 들르던 단골 손님이 제 남편의 옆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었으니까요. 젊은 아가씨가 자기 빨래 하나도 못해서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선 손님이 한 명이라도 느는 게 다행이라 여기던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세탁소를 방문할 때마다 남편이 잘해줘서 좋겠다는 등 시샘어린 말만 자꾸 늘어놓더니 제가 임신하고 자리를 비우자마자 제 남편을 차지했나 보더라고요. 유산과 임신, 출산을 덮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제 뒤에서 남몰래 남편은 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아들을 원하는 시어머니 등살에 저와 둘째까지 만들고 남들 눈에는 사정과 손님으로 비춰졌겠지만 둘은 얼마나 그 순간에도 재미가 있었을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마주한 동네에서 뻔뻔하게 두 집 살림까지 차렸으니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이어때 쓰이나 봅니다. 세탁소에 일하러 나가진 않았지만 한 번씩 길 가다 마주치면 곰살맞게 제게 웃으며 인사하던 그 여자가 제 남편의 둘째 마누라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정리되어 제 머릿속에 꽂히자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사지가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딸이라는 여자애가 일어나더니 제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질.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해요?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식당 직원들이 달려왔고 그 틈에 주차하고 온 저희 큰애도 보였습니다. 야, 이지영. 제 딸이 부르는 소리에 눈길이 모두 제 딸에게로 향했는데 정말 제가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실 것 같네요. 언니 아들과 결혼을 준비한다던 상간녀의 딸이 저희 큰딸과 중학교 동창이었던 겁니다. 제 딸보다 나이는 1살 어리지만 7살에 학교를 들어갔고 바로 옆 초등학교를 다녔던 터라 같은 중학교를 배정받았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싶지만 생각해보면 멀지 않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으니 같은 중학교를 배정받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아빠라면 적어도 같은 학년으로 둘이 자라게 놔두지는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할 수 있나요? 게다가 그 이지영이라는 상간녀의 딸, 사사건건 제 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담임을 찾아가려 했지만 일찍 철이 든 큰애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그때마다 저를 말렸었죠. 그러다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서 잊혀졌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간녀와 그 딸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 아니, 몸뚱이 전체가 찍혀버린 저는 텔레비전에서나 볼 법한 상간녀 머리수 잡기도 못하고 어버버하는데 상황 파악을 끝낸 큰딸이 나서서 상간녀 딸의 뺨을 후려치더군요. 저와 친한 언니는 남편을 마구 잡기 시작했고 남편의 상간녀는 자기 딸 죽는다며 폭행으로 신고할 거라고 난리를 피웠어요. 정신을 차린 저는 제 딸을 자기 딸로부터 떼어내려는 상간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폭행으로 신고? 신고해봐. 나도 똑같이 상간녀 소송 걸 거야. 그리고 니네 딸이 우리 딸 괴롭힌 정황 지금이라도 다 찾아내서 퍼뜨리고 신고할 거니까. 우리 딸이 아주 유명한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인 건 저 인간이 말해서 알지. 네 딸년 혼살길 막히게 무슨 짓이든 다 할 거야. 울분을 토하며 쏟아붓고는 언니네 가족과 제 딸을 데리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주저앉고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럽게 우는 저를 본 딸은 저를 끌어안고서 마치 친정엄마처럼 토닥여주더군요. 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데 전 닦아주지도 못했네요. 엄마, 내가 다 복수해줄게. 엄마한테는 내가 있잖아. 소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더군요. 동네 세탁소 일이라는 게 당신도 알잖아.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고 실내 이르면 끝이라는 거. 아버지가 물려주시고 당신이 힘들게 애써 키워놓은 거 망치기 싫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세탁소 망치기 싫어서 본처에 애첩까지. 당신 이동하기 편하게 다 갖다 몰아놨어요. 남편은 겨우 자리 잡은 세탁소인데 다시 예전처럼 빚쟁이들이 몰려올까봐 겁이 나서 저와 이혼을 하지도 그 여자에게 확담을 주지도 못한 채 본인 이익만 챙기며 그렇게 은밀한 사생활을 몇십 년째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시집와 집안을 일으킨 며느리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후한 평가를 받던 저였기에 조강지처를 벌였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을지.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남편에게는 무서운 일이었겠죠. 한 동네 살면서 저는 정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보 같던 저와 다르게 똑똑한 변호사 딸 덕에 이혼 소송 당시 재산 분할도 거의 제가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 부러졌던 딸이 수시로 할머니의 포번을 녹음해둔 게 있었고 재산 기여도에 관해서도 상당 부분 제 능력이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시어머니가 그 까랑까랑하던 노인이 절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다 잘못했다. 다른 며느리들 다 도망갈 때도 너는 계속 내 옆을 지켜줬는데 내가 그 고마움을 몰랐구나. 내 외아빠나 나밖에 모르던 아들이 결혼했다고 자기 마누라만 싸고 도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에 말이 곱게 안 나왔다. 어머니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앞에서는 미안한 척 저를 속이고 평생 재미 보며 잘 살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 어머니께 구박만 받았네요. 제 지나간 세월은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차라리 대놓고 바람피던 서방님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네가 나한테 한 말 잊었니? 어디 안 가고 나 안 버리고 평생 나한테 따뜻한 밥 지어 먹인다고 했잖아. 기가 차더군요. 이런 마당에 제게 따뜻한 밥을 바라시다뇨. 신밥도 아까운 판국에. 아, 그 밥이요. 잘 됐네요. 어머니 장남이 그동안 세탁소 돈 빼돌려서 둘째 마누라 식당을 차려줬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원하는 따뜻한 밥은 이제 거기 가서 평생 얻어드세요. 모진 시집살이와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있어도 자상한 남편이 내 곁에 있으니 손해는 안 보고 산다고 자부했는데 이전에 제 삶은 헛똑똑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도 그 여자도 번창하던 세탁소들 읽기시로 인간이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을 저지르더니 저와 이혼하며 세탁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일부 분할받은 재산도 그 여자한테 싹 뺏기더니 나아가 그 상간녀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지 뭡니까? 남편이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살림을 합치자는 말에 그 여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기는 오히려 억울하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네요. 유부남한테 노란나 처녀썸을 이었으니 자기가 피해자라고요. 하긴 동네에서 시어머니의 괴팍한 성정을 모르면 간첩이었는데다가 상간녀가 나이 들어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뒤늦게 시집살이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간녀 딸은 의도적으로 언니 아들에게 접근한 게 밝혀져 언니 아들한테 차이고 병원에서도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고 합니다. 언니 아들이 그동안 속은 게 분해 법률 자문을 얻고자 저희 딸과 연락을 주고받더니 요즘 둘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게 곧 좋은 소식을 들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제 세월을 한 번에 다 뒤집는 사건이 지나고 나니 저는 이제야 비로소 세상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하던가요? 곧 환갑이 되어 손주가 생길 나이긴 하지만 100세 시대에 여전히 남은 인생이 많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라도 제 인생 즐기며 살아보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 이야기로만 전하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